자, 다음은 경제 관련된 얘기 좀 해볼게요. 조중동은 절대 쓰기 싫은 기사겠죠? 그러나 조선일보가 썼다는 거. 네. SC그룹 한국 수출 2030년 1조 달러 육박 전망.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2030년에는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현재 기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89조 1000억 원 규모로 한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무역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시장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게 지난번 이 비슷한 분석치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원래 지난번에 나왔던 기사는 2030년 이후에 우리가 성장률이 저하된다는 거거든. 근데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3대 무역국이 돼요. G3가 돼요. 중국, 미국, 우리나라. 중국, 미국, 다 우리야 바로. 근데 그거를 얘네들은 빼놓고 2030년 이후에 말하자면 성장률이 떨어진다만 보도한 거지. 최하다 뭐 이런. 근데 나는 2030년 이후에도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저도 그래요. 일단 1조 달러, 1200조 원이라고 하는 거 지금 750조 원 될까 말까 한 상황이잖아, 지금. 우리 내기한 게 지금 600조 원이거든? 650조 원이거든? 원? 원. 그러니까 달러로 따지면 이제 6,500억 달러 정도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6천억 달러는 넘기고 송 작가가 얘기했던 6,500이 될까 말까 모르지만 내년에는 확실하게 7천억 달러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 2022년인데 그 8년 안에 4천억 달러가 더 는다는 얘기야. 이거는 앞으로 내후년부터 8년 동안 우리나라 수출이 50%가 는다는 얘기예요. 2배가 된다는 겁니다. 2배가 아니지. 아닌가? 50%가 늘어나지. 50% 늘어난다. 50% 이상이 늘어난다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스탠다드 차트 은행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한국이 앞으로 10년 동안은 세계 무역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시장이 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향후 10년간 평균 7%의 수출 성장률이야. 이런 어마어마한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 국민의 짐이나 이런 사람들은 경제가 망했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경제가 망했다. 아직도 그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주변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더라고요. 누가? 말은 못하니까. 부모님이? 근데 일단 이 정도 수출이 늘게 되면요. 최소한 GDP가 45,000불에서 55,000불은 갑니다. 내수를 제외하고라도 그만큼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여기 남북 경협까지 많이 합쳐져 있다. 아우, 끝나지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세계 1대지. 2030년 되면 7만 불에서 8만 불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상상도 안 되네. 이게 1인당 GDP야. 가족이 4인 가족이면 30만 불짜리 가정에 사는 거야. 한 가구 소득이 기본적으로 3억 6천은 평균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니까? 상상이나 돼요, 지금 입장에서? 개인 연봉이 8천이 넘는. 그렇죠. 그런 나라. 여기 있는 사람들 연봉이 왜 나를 동시에 부담스럽게. 좋은 나라인데? 되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해줄게. 이렇게 되면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 아무튼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지도자나 정치인이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거짓말 치지 마 막 이러고 난리를 칠 건데 세계적인 투자회사 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갖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왜 안 올려주냔 말이야, 기사로. 잘 찾아봐야 있고 포털에는 잘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기계, 전자류 이런 부분에서 한국 수출이 우리 수출하는 것 중에 절반을 그게 차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수출 산업은 반도체, 통신장비, 그다음에 전기전자 이런 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안에서 그럼 우리 자원도 한정이 있고 땅덩어리도 좁고 인구도 뻔히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출이 돼? 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송작가 TV가 얘기하고 있는 세계 경제 영토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부산항에서 안 된다니까?
그냥 미국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 대륙 안에 진출해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거기서 생산하는 것 자체가 수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일하러 많이 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자기 나라에서 한국 공장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만든 물건을 전 세계에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미국에 다 팔고 남으면 미국 주변에 있는 남미, 북미,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까지 미제 물건을 다 팔아먹겠다는 거야. 메이드 인 US인데 상표는 삼성이고 상표는 LG인 거를 앞으로 팔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텍사스에 그 지은 것도 지금 그 설리번 그 안보보좌관이 나서가지고 아예 뭐 대통령한테 대통령 덕분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협의 덕분이다. 노력 덕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한테 물론 삼성한테도 고마워하겠지. 근데 우리나라에도 고마워하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다소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미국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진출하는 삼성이 한국에서 만들어서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 그만한 기업 수익을 올릴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맨날 뭐 삼성 미국 외국으로 나간다, 한국에서 잘못하면 나가봐봐. 훨씬 춥고 배고파. 거기 인건비 세고 세금 세고 규제 세가지고 한국에처럼 편하게 기업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나가려고 하는 건 미국과 한국이 구상하는 굉장히 장래,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글로벌한 생산 구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노동자로 많이 나갔지만, 이제 엔지니어이자 관리자로 인해서 전 세계의 한국 공장에 나가갖고, 현지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을 교육해 가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의 시장을 제패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외국의 전문가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 기술 의약품 개발의 허브로 우리나라가 부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화학, 의약품, 이건 연평균 7.8%의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기업의 35%가 이 의약품 기술,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기업의 35%가 현재 한국의 제조 구매 기반을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향후 5에서 10년 안에 이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이오 기술의 이 허브가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허브. 이걸 8년 전에 내다본 송 작가가 네. 그때 주식을 좀 할 돈이 있었어야 되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뭐, 갑자기. 김소봉 셰프 레시피로 만든 바삭한 치킨이 9,900원. 쌀가루 튀김옷으로 바삭바삭. 배달은 그만. 집에서 쉽게 조리해 드셔보세요. 밀키트는 송작가 TV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깜짝 인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빨리 급하게 진행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게 생각보다 빨리 올렸어요. 네. 내년 초에나 진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이제 한은 금리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미국 금리가 금방 이 금리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네,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금리보다 최소 0.25% 이상 높아야 돼요. 안 그러면 외국인 자본이 이탈해 버립니다. 빠져나가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봐지는 거고 이거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이런 방식으로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내수를 비롯해서 인플레이션 조짐이 있을 만큼 내수를 비롯해서 지금 통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 12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서민들이 부담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내상을 좀 들여다보고 보면 이번에 종부세 부과 대상이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내상을 전부 다 뒤집어 써야 될 사람이 지금 빚으로 다주택을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일부 부동산 투기 그렇죠. 세력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던 와중에 이제 물론 민간 중에 진짜 집 오른다고 하니까 연끌 해갖고
그러니까 그 기사가 많이 나던데. 연끌해갖고 연끌해서. 이제 그 주택 구입했던 사람들은 그 최경환이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최경환한테 속아가지고 땡겼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일단 처음에는 대출 비중을 줄였고 50% 이하로 비중을 들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대출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비율은 급속하게 줄었습니다. 그건 그렇죠. 다만 이제 신용대출이나 다른 쪽 기업대출, 법인대출 같은 것들이 늘고 전세대출 같은 것들이 늘어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한 이명박근혜 정부 때 60% 70%씩 대출해 주던 그때하고는 좀 충격이 많이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때문에 집값의 하향, 이게 종부세 이후에 또 하나의 폭탄이 떨어진 거거든요. 다주택자한테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변화의 조짐이 보일 걸로 보여요. 그러면 올 연말부터 12월 달부터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그 집값이 떨어졌다고 이거를 갖다가 서민들 망했다라고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서 이제 집값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올 한 해 2021년 동안에 주택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던 추세를 감안했을 때 이미 주값은 천정을 찍었다. 이제는 하향 안정 내지는 지금 있는 상태 유지 안정되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역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집값 오르면 오른다고 뭐라고 하는데 떨어지면 또 떨어진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떨어져서 뭐라 그러는 거는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을 안 가진 사람이 집값이 떨어졌는데 화를 낸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거거든. 아니 언론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종부세 안 내는데 뭐 종부세 없애야 된다고 화내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를 갖고 지금 강력한 홍보를 펼쳐나가고 이게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시장에서도. 예전처럼 종부세 분노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없어졌어요. 않아요. 이제 네. 진짜 댓글에 사람들이 다 댓글에서도. 알아. 나는 내가 저도 트위터에 최근에 그런 거 하나를 달았어요. 누가 트위터에 계속 해갖고 내 트윗에 리트윗이 올라오는데 내가 집사람하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갖고는 있는데 종부세가 50도 50으로 갖고 있었는데 종부세가 17만 원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뭐 둘이 합쳐가지고 27만 원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거의 50만 원 나온 거지. 54만 원.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걱정이 된다. 내년엔 100% 오른다는데. 그거. 너무 많이 뛰어.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달았다니까. 당신이 지금 보니까 그 집이 한 30억 이상 가는 모양인데, 내가 부부하고 같이 30억짜리를 부부 동반으로 사갖고 갖고 있다 그러면 난 종부세 고지서 들고 다니면서 자랑할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정태승 변호사인가 그렇거든요. 그분이 꼬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종부세를 내는데 그거를 나눠서 내는데 얼마나 또 20만 원인가? 24만 원이 나왔다 그랬어. 그거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를 꼬아서 나와서 어떡하냐 다음엔 또 2배 오른다는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그걸 갖다가 꼬아서 쓰지 말고 내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밖에 안 나왔다고 써야지. 나 강남에 사는데 겨우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부부 그것도 공동명인데 나 24만 원이나 나왔네. 네. 나는 30억짜리 있으면 24만 원 내. 그렇지. 그래서 이런 방식을 바뀌어야 된다는 근데 본인도 거야. 되게 좀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그냥 꼬아서 쓴 건데 이게 트윗에 계속 돌아다닌다면서.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앞으로 3, 4년 안에 4.5%까지 오를 걸로 예상을 해요. 그럼 우리 금리 5%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망해요. 근데 사실 여기에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네. 왜요? 일본이 이제 올해
세수 확정을 했어요. 이게 세금 확정을 했어요. 근데 55조 원의 추가 예산을 확정을 지음으로 인해서 110조 원에서 120조 원 되는 국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500조인데 걔들은 1,300조 가까운 국가 예산을 한 거죠. 네. 근데 120조 예산을 쓰겠다고 잡아놨는데 세수가 얼마인 줄 알아요, 계획이? 얼마예요? 75조예요. 75조가 못 됩니다. 남은 거 어떻게? 국채를 또 내겠다는 거야. 국채 엄청 내겠다고 어제 뉴스 나오던데. 그래서 국채를 발행을 해갖고 50조 엔 이상을 국채를 발행해서 이걸 상반기 때 쓰겠다는 겁니다. 500조 이상 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돈 220. 500조.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 228조 원 발행을 할 네. 거래요, 일본이. 그래서 그거를 상반기 때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의 국가부채 총액이 1경 2천조 원을 넘어섭니다. 우리 돈으로. 걔는 200% 넘었잖아요. 275%죠. 우리는 70 몇 %인가? 네. 아니 50? 40, 42에서 3%이 정도. 우리는 근데 42. 중요한 건 자, 120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 금리가 거의 제로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부채는 지고 있는데 국가의 대출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이자 상환에 대한 압박이 없었단 말이야, 그동안. 그래서 저금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대출 금리를. 근데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면서 올려요. 그러니까 일본도 내년에는 최소 1% 이상은 올려야 돼요. 근데 지금 제로 금리라 이자를 한 푼도 안 내다가 1%를 올리면 얼마를 부담해야 될까요, 이자로? 1경 2천조 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1,200조 원의 이자 부담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내년 예산하고 맞먹게 들어가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1%가 금리가 오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에 있는 예산을 전부 다 빚만 갚는 데 써야 돼. 아니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120조 엔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또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야? 근데 안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에 투자돼 있던 외국 자본이 다 나가겠죠. 빠져나가겠지 당연히. 그렇지. 그럼 일본 경제는 붕괴되는 거거든요. 일본은 이 양수 겹장에 지금 딱 놓여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은 써야 되는데 없어. 세수가 안 거쳐. 그러니까 빚은 더 내. 근데 빚 내는 건 이자가 없어서 자신 있게 냈는데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이자율이 높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위엔화를 가지려고 안 해요. 이자율이 없으니까. 위엔화가 아니고 엔화겠지. 엔화를 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금리 인상은 우리한테는 정말 발가락에 바늘을 꽂는 고통이지만 발가락 아픈데? 아픈데? 그것도 아프지. 아픈데? 안 아프다고 말 못해. 네. 좀 아프긴 해. 아파. 하지만 일본은 허리가 동강나는 고통이 온다는 거죠. 죽어요, 그냥. 이거 한 방에 일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리한 세수를 진행하는 이유가 내년도 7월 달에 있는 선거 때, 참의원 선거 때 이기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좀 그래. 때 선심성 예산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국민들이 이제 좀 경제가 살아나나? 이제 좀 지역 SOC 통해 갖고 지역 토목공사 돈 좀 벌어서 이게 돌아오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일본의 경제적 패망이 멀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여기에 유연하게 대처해 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선행 조치는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충분한 외환 보유고와 국제 신용도. 우리가 국제 신용도가 일본보다 3등급 높아요. 국제 신용도와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무역 흑자 되는 무역 수지 확대에 대한 이런 전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지금 돈 빌린다고 국채 발행하잖아요. 마이너스 금리로라도 사겠다고 덤비는 놈들이 수두룩해. 하지만 우리 안 빌려요. 너무 안 빌려. 우리 돈 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그러니까 민족들이. 난 좀 빌렸으면 좋겠어. 빚도 안 내고. 내가 좀 빌려서 우리 세대 때 좀 쓰고 우리가 진짜 고생해갖고 돈 벌 기반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아들들은 편안하게 IT 산업하고
바이오 산업 기술 팔아가면서 높은 고소득 올려서 그걸로 좀 갚아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린 너무 돈을 안 써. 네. 아무튼 지금 있는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야권도 그렇고 경제계 일각이나 이 쓰레기 같은 경제신문, 내가 보기엔 경제신문이 제일 쓰레기예요. 그렇죠.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해요. 제일 이상해. 여기에 아이, 대해서 쓰레기를 뭘 또 구분하고 그래. 음식물 쓰레기 같이 섞으면 다 그냥 음식물 그런가? 쓰레기지. 하긴 뭐 생선이 썩거나 야채가 썩거나 썩은 똑같아. 건데 네. 하여튼 냄새가 제일 많은 게 경제에 관련된 기사인데 요 부분 갖고 또 얼마나 악독한 기사들이 쏟아질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기사가 올라오는 대로 우리 변지우 아나운서가 팩트 체크를 통해 가지고 스팟 뉴스로 알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요? 네. 다음 주부터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업무 회의를 이렇게 방송 중에 합니다. 네. 그래서 가짜 뉴스 추적하는 뭐 제목을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지만 변지우 아나운서의 팩트 추적 뭐 이런 거 다음 주부터 나갈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